데니얼 레비틴 지음 정리하는 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만 시간 법칙을 창시한 인지과학계의 거장 데니얼 레비틴의 화제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데니얼 레비틴은 특유의 명확한 문장과 과학적 통찰로 우리 머릿속의 벽장을 정돈하는 법에 대한 팁을 알려준다. 이 책에 대한 찬사의 일부입니다. 베스트셀러이면서 스테디셀러인 유명한 책이지만 책의 두께나 글씨, 내용 면에서 완독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뽑아내어 쉽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뇌.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다루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에 의해 많은 정보들 중 변화와 중요도 관점에서만 정보들을 다루고 나머지는 뇌가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범주화를 통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알아볼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범주화 능력을 보면 당장 처리해야 할 일, 중요하지만 나중에 해도 되는 일, 중요하지 않지만 가지고 있어야 할 것, 버릴 것으로 범주화를 시도하는 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선조 때부터 본능적으로 분류를 하였고 이러한 분류 행위를 통하여 도파민을 분비했습니다. 가족 단위 구분, 동물, 식물들을 카테고리화시키고 다양한 새로운 지식들을 범주화하였고 인간이 정리정돈을 포함하는 능동적 분류를 함으로써 우선순위의 높은 행동을 하면서 집중력을 높이고 뇌가 기억해야 할 정리의 부담을 외부로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동유도성이라는 이론이 하나 나오는데요. 행동유도성은 스스로 창조하여 뇌를 통해서가 아닌 특정 외부 요인으로 행동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 도로 표지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은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데 모든 미터 단위의 길을 전부 다 뇌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특정 표지판 단위로 기억을 하게 함으로써 뇌의 부담을 많이 외부로 넘기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시스템은 4가지로 구분된다. 몽상 모드, 과제 집중 모드, 주의 필터, 섬엽. 주의 필터는 무의식과 같은 말이고 섬엽은 주의 스위치이다. 각각의 모드는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어. 뇌의 신경은 부분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처럼 작동된다. 우리가 특정 경험을 기억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활성화된 뉴런들을 다시 재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비슷한 다른 경험들과 구분이 취약하고 불안정하여 잘 기억나지 않거나 왜곡될 수 있다. 뇌가 자동으로 비슷한 경험들을 범주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같은 일상을 생활할 때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쳇바퀴적인 일상을 생활할 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고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경험이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이는 다른 유사 경험들과 차별화된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꺼내볼 때 현재 시점의 상태를 덮어쓰고 원본의 좋은 기억도 안 좋은 상황에서 꺼내본다면 안 좋은 감정이 덧입혀지게 저장된다. 이렇게 기억은 왜곡과 겹쳐쓰기에 취약하다. 여기서 주의 시스템이라는 중요한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의 시스템의 몽상 모드는 백일몽이랑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멍 때리면서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기존에 우리가 내면에 알고 있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어떠한 이론들을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이 몽상 모드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 집중 모드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의식적으로 집중을 하거나 무언가 계산된 행동을 할 때 과제 집중 모드가 발현이 되게 됩니다. 이 몽상 모드와 과제 집중 모드는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주의 필터. 주의 필터라는 것은 무의식.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하거나 사물을 볼 때, 관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내면의 관심도에 따라서 어떠한 정보는 받아들이고 어떠한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들이 주의 필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 모드들을 변환시켜주는 서명, 주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주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주화 기법에는 외형을 통한 범주화, 기능에 의한 범주화, 특정 상황에 따른 개념적 범주화가 있다. 인간이 범주화를 하는 이유는 인지적 경제성에 있다. 하지만 모든 범주화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 또한 뇌는 인지하고 있다. 범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융통성과 맥락의 의존적인 모습을 보인다. 인간은 모든 범주화를 뇌에 기록하지 않고 외부 시스템으로 돌리는 노력을 해왔으며 스마트폰에서부터 종이 노트까지 다양한 시스템이 있지만 가장 저차원적인 노트와 펜이 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외부 시스템에 기록함으로써 주의 시스템 간의 내부적인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고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고 마음을 맑아지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범주화나 정리를 통해서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고 마음을 맑아지게 하는 인지적 경제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다음에는 바로 집 정리정돈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 정리정돈. 여자는 스트레스를 받고 남자는 별로 받지 않는다. 잘 정돈된 매장, 온 매장을 예로 들면서 집안 정리정돈을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감과 뇌가 해야 할 일을 외부 환경에 맡기면서 보다 집중이 필요한 일에 몰두할 수 있다. 집 정리의 몇 가지 원칙을 소개하면 첫 번째, 라벨을 잘못 붙인 공간에 잘못된 물품을 보관하지 마라. 두 번째, 이미 사회적 기준이 있는 분류 시스템은 그 원칙을 따라라. 세 번째, 고장난 물건을 보관하지 마라가 있다. 가정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정보 처리의 핵심은 행동이나 물건이 각각 용도에 맞는 분류와 분류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 재택근무를 들고 있다. 재택근무의 장점은 일하면서 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멀티태스킹이 우리 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집안 정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읽어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신경을 쓰는 부분들은 모두 멀티태스킹이란 뇌의 비효율적인 상태를 만들며 이러한 것을 한다고 뇌에 영향이 있을까 하는 작은 주의일지라도 우리의 뇌는 전부 인지한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중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리정돈으로 안정을 취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어수선한 물건을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탐색해 볼 수도 있고, 몽상 모드가 그러한 물건들을 새로운 맥락에서 파악하고 범주화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표하는 사회적인 정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오늘날 인터넷 등 네트워크가 기술 발달로 인하여 클라우드 소싱이 발달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평가하는 것을 보고 평가했지만 지금은 다수의 일반인이 공통된 의견이 신뢰성 있게 높게 평가받는다. 물론 여기서도 틀린 것을 양으로 밀어붙여 옳다고 만드는 부작용은 존재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가족, 친척 단위가, 대규모 가족 단위가 사회의 기본 구성이었지만 오늘날 가족 구성은 거의 1로 수렴해지고 가족이 아닌 친구나 별도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을 기본 구성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기에 각종 모임이나 집단 구성을 만날 때 만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인맥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간단한 팁을 제공한다. 어디서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하였는지, 어떤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는지, 무슨 동기로 만났는지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다. 온라인 만남까지 확대되는 오늘날 인간이 가진 기본 욕구인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온라인은 보조 도구로만 사용해야지 메인 도구로 사용하면서 오프라인의 만남까지 영향을 미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기질적 특성은 중시하고 사회적 특성은 덜 생각한다. 이것은 인지적 착각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잘못 평가하게 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상황적 특성에 의해 그 사람의 특성이 생기는 것이다. 믿음 보존 편향. 한번 머릿속에 들어온 믿음은 거짓이라고 판명이 나도 리셋이 되지 않는다. 결국 내 집단, 외 집단이라는 분류체계를 만들어낸다. 내 집단이라는 건 내가 포함된 집단, 외 집단은 내가 포함하지 않는 집단. 정치, 경제적 그러한 분류 속에서 내가 포함된 정치색과 종교적인 것은 내 집단으로 표현이 되고 내가 속해 있지 않은 곳은 외 집단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인종, 국가, 종교, 심지어 사고 현장의 희생자, 생존자, 목격자까지도 자신이 포함될 사회적 내 집단을 만들어 서로 다른 집단과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의 행복과 안녕은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항상 상냥해지려고 노력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와 함께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과 우리 뇌의 정리, 범주화에 대한 개념을 요약했고요. 집안 정리, 사회세계의 정리의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이 두껍기 때문에 이 책의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영상에서는 시간의 정리, 어려운 결정을 위한 정보의 정리, 비즈니스 세계의 정리 등 이 책의 뒷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정리하는 뇌 두 번째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정리. 우선 시간이란 개념은 색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해, 지구, 달의 움직임을 기초로 하여 큰 틀을 만들고 인간의 삶의 편의를 위해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것. 이 24시간이라는 시간도
철도 사고를 방지하고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자연현상이 아닌 인간이 사회적 규칙 등에 구조화되고 응용되는 것들은 전전두엽피질이란 뇌 부위가 관장한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위이며 이곳에서의 도파민 수치의 양에 따라 집중력과 창의력이라는 시소 게임이 되기도 한다. 요리와 전쟁이 전전두엽피질과 해마가 잘 협업해서 일의 단위를 부분으로 쪼개 단위 업무의 시작과 끝을 잘 관리하여 전체 일 시스템을 매끄럽게 완료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전전두엽피질과 해마라는 뇌 부위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잘 협업해서 인간의 일의 단위를 전체의 큰 일 단위를 부분적인 일로 쪼개서 부분적인 일을 완료함으로써 전체 일을 완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례를 소개하는데 그게 요리와 전쟁이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큰 카테고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큰 단위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일을 작은 단위로 쪼개고 최대한 멀티태스킹을 줄이고 각각의 단계가 완료되면 평가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결과와 이미지와 부합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서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슷한 부류의 업무를 몰아서 한다. 시간은 에너지이고 뇌는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것은 뇌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시간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잠을 통해서 경험이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세 가지 종류. 첫 번째, 통일화. 부분적인 업무를 전체 과정에 묶는 것. 두 번째, 동화. 기존 네트워크에 새로운 정보를 조합하는 것. 세 번째, 추상화. 새로 얻은 경험에서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는 것. 우리는 정도만 다를 뿐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편안함을 지속하기 위한 미루기. 두 번째, 재미와 즉각적인 보상을 위한 미루기. 이것은 삶은 편해야 한다는 믿음, 자기의 가치가 성공에 달려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과제를 부분 요소로 나누고 완벽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실패를 교육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습관.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감이 중요하다. 창의적인 시간을 만들려면 백일목 모드와 중앙관리자 모드를 통합해야 한다. 단순히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때 우측 대뇌방구 신경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폭넓게 퍼져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전제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시간의 정리 기술이 필요하며 이것이 몰입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설명이 되는데요. 인간이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 몰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몰입에 빠지기 위해 과제의 난이도에 맞는 적절한 기술력이 필요하고 명확한 목표와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산만함을 피하기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외부적, 내부적 산만함이 있다. 외부적 산만함은 SNS, 스마트폰, 게임 등 외부의 요인에 의해 우리가 신경이 자극당하는 것. 그리고 내부적 산만함은 백일목 모드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외부적 산만함은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인식하고 치워두자.
내부적 산만함은 생각을 적어두는 마음 정리하기를 실행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메모를 통해서 내가 몽상 모드로 빠질 때 그 몽상 모드에서 하고 있는 생각들을 메모로 적어두는, 그래서 그 몽상 모드를 빠져나오고 몽상 모드에서 만들어낸 그 생각, 창의력은 메모로 적어두면서 나중에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비율에 따라 인식하기 때문에 유년기, 노년기에 따른 시간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진다. 그리고 뇌의 신경 전달 속도, 대사 속도, 인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느껴지고, 어렸을 때의 1년과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 60대가 되었을 때의 1년은 그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비율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작을수록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다. 이제 의사결정은 확률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객관적 확률과 주관적 확률이 있다. 객관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고, 수학적 확률에 이제 기저율을 더하는 방식이 베이즈 이론입니다. 그리고 주관적 확률은 개인의 믿음 정도, 나는 몇 퍼센트 믿고 있다, 이렇게 개인의 믿음에 따라 퍼센테이지를 부여하는 개인의 믿음의 정도를 확률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확률 자체, 숫자 자체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베이즈 이론에 따른 기저율 갱신, 새로운 정보 수집을 통한 기저율을 최적화하고 사분표를 이용하여 수학적 통계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한다. 여기서 두 가지 독이 든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책을 직접 읽어봐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신뢰할 만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 이외에 개인의 성향과 특성으로 선택이 달라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인간의 진화론적 특성에 따라 같은 통계 자료도 긍정과 부정의 표현 방식에 따라 선택의 양상이 달라지고, 프레임 효과를 통하여 시점이 머무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기도 하며, 또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심리는 후회이다. 객관적인 통계를 통하여 확률적 유리한 결정이 증명이 되었지만, 그 반대의 달콤한 결정을 포기해야 한 것에 대해 그 반대 결정이 만약에 맞을 경우 그것에 선택 안 한 후회가 두려워 우리는 확률적으로 높은 선택을 안 하고 확률적으로 낮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선택이 어려운 의학 정보든 어려운 결정은 자신의 편향이 어떤지, 위험이나 후회에 대한 자신의 성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통하여 정확한 통계로 스스로를 무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려운 의사결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통계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정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인간의 정리 기술이 사용되어 왔다. 간단한 서류 정리, 캐비넷 정리 등을 시작으로 조직도, 인력 배치까지 정리정돈과 분류의 메커니즘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 수평적 조직과 수직적 조직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통제 소재 내부자, 통제 소재 외부자 등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업무 배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통제 소재 내부자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좀 더 책임감 있고 성취도가 높으며 자율, 창의적인 업무에 적합하고, 통제 소재 외부자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외부의 탓으로 여겨지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유리하다. 의사결정자나 CEO, 회사의 조직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적절하게 배치를 할 때 조직원들의 성향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직원들의 성향이 어떤지 파악하고 이런 적절한 자리에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선택을 위한 정보의 양은 10개에서 12개가 최적이다. 더 적어도 안 좋고 더 많아도 안 좋다. 하지만 인간은 적당한 정보의 양을 갖고 있더라도 더욱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이것은 인지 과부하로 이어져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진다. 제가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 계속 골프에 관련된 이론 유튜버로 교육하는 영상들을 계속 보면서 새로운 이론을 탐닉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시청 시간과 골프 실력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이 지금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의 능력이 한계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어떠한 물건을 선택을 할 때 A와 B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에 대한 선택 항목은 최적 5개이다. 클로드 셰넌의 정보 이론, 콜모고로프의 복잡성 이론을 통하여 하나의 정보에 얼마나 많은 규칙을 정의할 수 있는지, 패턴과 외부화를 통하여 같은 한 개의 정보라고 해도 그것이 차지하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정보 선택을 위해서 비교해야 될 선택 항목들을 몇 개수를 규정을 하지만 그 한 가지의 선택 항목은 굉장히 밀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의 정리, 어려운 결정을 위한 정보의 정리, 비즈니스 세계의 정리 등 이 책의 뒷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녀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정리의 기술과 이 책의 마무리, 맺은 말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전에는 백과사전, 도서관이 정보의 창고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 책에서는 위키피디아와 구글을 사례로 정보 창고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 백과사전 시대에는 검증받은 전문가 집단이 정보를 기록하고 편집하여 어느 정도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면, 위키피디아는 접근성을 최대 장점으로 전문성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위키피디아, 포스트 구글 시대에서 학교와 선생님의 역할은 이전 시대와 차이가 있다. 이전 시대에서 특정 지식을 얻기 위해 그 지식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도서관에서 관련 도서를 찾아보는 방법을 사용했었다. 하지만 오늘날 가공되지 않은 지식의 습득은 인터넷을 통해서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수많은 정보를 평가하는 일, 어느 것이 진실인지 구분하는 법, 편견과 반쪽 진실을 확인하는 법,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들이다. 분류와 정리를 이해할 나이가 되면 자신의 세상을 정리하는 법을 가르치면 아이들의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 이것은 훗날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렇게 정리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는 경계 조건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어떠한 정보나 문제를 구하고자 할 때 정확한 값이 아닌 그 값이 들어있어야 할 범주를 예측하는 것이다. 예로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물건값을 하나하나 계산하며 장바구니에 담지 않더라도 우리 뇌는 이전 경험과 개별 물건에 대한 임의의 가격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 계산대에서 대략의 근사치 사이의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계 조건 이론이 중요한 이유는 창의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추론 과정의 기반이 되고 과학자들이 급한 마음에 봉투 위에 간단하게 계산해 근사치를 풀어나가는 소위 봉투 뒷면 문제라는 방법론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개별 정보 및 지식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들고 이처럼 백일목 모두를 이용한 자유연상의 힘,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능력, 대안을 생각해내는 능력, 이러한 능력들이 더욱 중요시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챕터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각자 자신이 접하는 정보를 스스로 시험하고 평가하면서 책임지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윗세대에게 배워보지 못한 낯선 기술이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는 뇌 모든 챕터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고요.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 데니얼 레비트는 과연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생물학적, 진화론적 관점에서 분류와 범주화 등의 정리 체계를 만드는 것에 익숙한 존재이고 이것을 통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외부 환경을 정리하고 시간을 정리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심지어 마음까지도 정리하는 것이 이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더욱 중요한 필요한 능력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마음에 깊게 새겨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재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는 뇌 요약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